안녕하십니까.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박현철입니다. 이 시간은 받으면 많이 버는 박현철 박사의 머니머니 시간입니다. 오늘은 최준철 VIP 자산운용 대표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에 통화를 하다가 따끈한 책을 갖고 오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네. 오늘 이 따끈한 책을 한 권 갖고 오셨어요. 예. 한국형 가치투자. 예. 출간된 지 3주 정도 됐습니다. 예. 오늘 그래서 이제 한국형 가치투자 뭐 이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 네. 그래서 가치투자의 세계관 네.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네. 해요. 최근 제가 좀 느끼는 건데 증시는 결국 이 낙관론자들이 이기는 것 같아요. 근데 되게 이 위기 때가 되면 낙관을 유지한다는 게 되게 힘들잖아요. 네. 근데 어떻게 하면 낙관을 유지할 수 있는지 네. 이 얘기부터 좀 해봤으면 합니다. 정확하게 짚어주셨는데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그 비관론자는 명성을 얻고 낙관론자는 돈을 번다. 이런 말이 네. 있는데 아마 오랜 역사 속에서 아마 체험적으로 내리신 결론이신 것 같아요. 네. 낙관론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세상은 망하지 않는다. 종말론의 이제 반대말인 거죠. 그리고 그 시기를 잘 버티면 또 저평가됐던 자산이 재가치를 찾아가고 이 사이클을 반복하는데 네. 이게 쉽지가 않은 게 우리 그 조상 원시인들은 항상 이렇게 풀숲에서 부시럭거리면은 일단 도망가는 게 사는 길이었던 경우가 많았던 이게 예. 이제 각인이 돼 있다 보니까 계속 모습만 달리하는 어떤 비관론이 팽배한 상황에서 보통 이제 시장에서 떠나 있는 경우가 많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 돈 벌 기회를 결과적으로 상실하게 되는 이거의 반복이기 때문에 저는 낙관론이 기본적으로 이제 돈을 버는 가장 기초적인 사고관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근데 위기 때 낙관을 갖는다는 거 되게 어렵잖아요. 그게 쉽지는 않은데 네. 이게 과거 경험적인 사실에 근거해서 그 인간은 여러 가지 정말 일들 뭐 전쟁, 전염병 뭐 온갖 일들이 있었지만 그거를 잘 치유하고 개선하고 그러면서 이 시스템을 지켜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제 저희 같이 이제 가치 투자자의 경우에는 뭐 전체적인 부분에 대한 신뢰보다는 오히려 저희가 투자하는 대상, 기업 이곳이 여러 가지 변수들을 뚫고 결국에는 우리의 낙관론을 결과로 만들어줄 것이다라고 하는 투자 대상에 대한 믿음이 사실 전체적인 낙관론보다 더 우선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이제 책을 보면 이제 증시에서는 의심을 버려서는 안 된다 또 이렇게 또 쓰셨어요. 네. 근데 이 낙관론을 가져야 한다면서 또 의심을 버리지 말아야 한다. 네. 그럼 좀 약간 모순되는 것 같기도 한데요. 네. 예. 이제 장기적 낙관론과 회의주의가 이제 그 바로 다음에 나오는데 이 장기적 낙관론은 전체 시스템에 대한 신뢰인 거고요. 회의주의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대상에 대한 회의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업들이 늘 자신을 이제 뽐내고 싶어하고 어떤 매력이 있는데 이거를 그래 너희가 매력이 있으니까 당장 사야지 아니면 너희 말이 다 맞아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말도 한 번 더 점검해보고 그렇게 의심의 벽을 계속 넘다 보면 또 확신의 순간이 오거든요. 그때 매수를 하는 그러니까 매수 전에 그 단계에서 꼬치꼬치 따져보는 그게 뭐 나쁜 면을 찾아내려고 한다기보다는 이제 좋은 면이 나쁜 면보다 얼마나 더 많은지 그리고 투자를 하고 나서 얼마나 마음이 편하고 번성을 할지 이런 거를 이제 통과하는 과정에서 회의주의를 발휘해야 된다는 거고요. 이게 달리 얘기하면은 회의주의 조금 부정적인 어감인데 뭐 독립적인 사고 이렇게 좀 표현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개인 투자자들, 일반 투자자들은 묻지마 투자 자꾸 하게 되는데 이런 회의주의 이런 거 꼭 가져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투자하기 전에. 그러니까 낙관론이 이제 무비판적으로 투자라는 얘기는 아니거든요. 비판 의식은 가지고 결론에 도달하셔야 됩니다. 이 군중과 이제 좀 거꾸로 가는 역발상 투자 이런 것도 해야 된다고 하시는데 근데 역발상 투자를 하려고 하면 좀 어떻게 될까? 또 이제 질문이 역발상 투자가 꼭 항상 오를 것일까? 뭐 이것도 궁금합니다. 네. 역발상 투자는 크게 보면은 이제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하나는 전체 시장에 대한 역발상입니다. 보통 이제 장이 폭락했거나 뭐 저희의 위기의 시기들, 뭐 IMF, 2008년 금융위기 이런 때 과감하게 이제 사들이는 그런 역발상 투자가 있고요. 그거는 버핏이 얘기한 말로 그냥 표현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남들이 이제 두려워할 때 용기를 내고 남들이 너무 취해 있을 때 좀 두려움을 가져라. 이렇게 좀 거꾸로 하라는 얘기인데 그게 일반적으로 맞아왔고 본인이 이제 입증했으니까 말에 힘이 실리는 거겠죠. 그리고 개별 기업을 투자를 할 때는 결국 이제 실체와 그러니까 현실과 이 기업의 현실과 그리고 시장에서 바라보는 시각 간에 괴리가 많이 날 때 역발상 투자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되게 잘 되는 곳인데 뭐 옛날 산업이니까 아니면 옛날에 저 회사는 뭐 사고를 쳤으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회의론을 여기다가 반영을 할 때 공부를 해보고 아니다 시장에서 잘못 생각하는 거다
이렇게 해서 사는 게 이제 개별 종목의 역발상입니다. 근데 이제 지적하시다시피 그럼 이러면 다 돈을 버느냐? 네. 그렇진 않고요. 예. 이제 실체와 그 시각 간의 차이가 있는 게 결국에는 맞아야 되는 거겠죠. 그렇죠. 맞아야지 돈을 예, 버는 예, 거고. 예. 그리고 전체적인 시장에 대한 베팅의 경우도 그게 어느 정도는 악재가 다 반영된 그런 지점이어야 될 텐데 그게 꼭 뭐 정답처럼 맞아 떨어지는 건 아니고요. 대략 자기의 판단이 옳았을 때 혹은 시장이 어느 정도 공포감을 충분히 반영했을 때 역발상을 했을 때 돈을 번다는 경험적 사실에 근거해서 주장을 합니다. 예. 또 이제 작년에 쭉 그 투자자들의 수익률을 보면 이렇게 거시 예측을 좀 매크로 예측을 잘한 분들이 좀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합니다. 실제 헤지펀드들도 그렇게 해서 수익을 많이 냈다고 하고. 근데 최 대표 이제 책을 보면 이 거시 예측은 하지 않는다. 뭐 이렇게 또 하셨는데 왜 그러는가요? 제가 뭐 거시 뉴스, 거시의 상황 이런 거를 뭐 전혀 도외시하거나 모르는 건 아닙니다. 네. 저도 뭐 매일 신문도 다 읽고 뭐 각종 뉴스들도 접하는데 문제는 그런 정보가 두 가지의 맹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게 어떻게 우리가 투자하는 개별 대상에 영향을 미칠지가 너무 좀 복잡게이고요. 그래서 저희가 뭐 개별 종목을 그 근거로 투자하는 바텀업 투자자인데 그게 저희 프로세스에서는 이 부분이 끼어들 틈이 별로 없습니다. 저희한테는 이 비즈니스를 분석하고 가격을 분석하는 게 더 중요한 문제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 입장에서 효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고요. 두 번째 전반적으로는 이거를 계속 맞춘다는 게 좀 쉽지가 않습니다. 예, 그렇죠. 거시 상황 맞춘다는 너무 게 복잡하고 예. 변수가 많기도 하고 그리고 시장은 또 이거를 선반영하기도 하기 때문에 그것까지 고려하면 제가 올해로 이제 주식 투자한 지가 27년 차인데 그 사이에 많은 이제 예언자들 거시경제를 맞췄다는 분들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희한하게 계속 맞추지는 못하시고 네. 항상 거시경제를 어떤 특정 시기에 맞추는 분들은 항상 그 자리는 있는데 네. 그 분들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만약에 이걸 계속 맞출 수 있다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네. 최고 부자가 네. 될 수 있겠죠. 그분들이 다 부자가 됐겠죠. 사실 예. 어떻게 보면. 근데 네. 항상 모습은 달리해서 네. 나타나시는 걸 보면은 한두 번은 맞출 수 있지만 지속적으로 맞추기는 힘들고 저희는 반대로 개별 기업을 분석하면 오히려 지속적으로 확률적으로 높은 선택을 하기가 더 용이하다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저희는 거시경제보다는 개별 기업 분석에 더 치중을 합니다. 예. 수익을 내려면 이제 가치 투자자라면 이제 저평가 주식 사가지고 이제 장기 투자를 해라. 뭐 이런 식으로 또 말씀을 하시는데 이 투자자들의 궁금증은 도대체 그럼 얼마나 기다려야지 장기 투자냐? 10년 기다려가지고 돈 버는 게 장기 투자냐? 1년, 2년이냐? 뭐 이게 궁금합니다. 또. 이것도 뭐 딱 떨어진다기보다는 저희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한 3년 정도는 열심히 예측하면 대략 이 회사가 이 방향으로 갈 거다라는 걸 좀 알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3년 넘어부터는 사실 그 경영자가 만들어가는 영역이고 이거를 지금 다 알 수는 없고 회사조차도 아마 모를 겁니다. 그 미래에 대해서는 3년 정도를 그냥 가정하고 분석을 하고요. 그리고 3년 정도의 시간이면 저희가 어떤 아이디어를 투영했을 때 반영이 돼서 성공하거나 아니면 반영이 안 돼서 실패하거나 대충 그 답안지가 나오는 시점 정도로 충분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뭐 저평가된 종목이 평균 회귀하거나 혹은 어떤 경영자가 자기의 어떤 마법을 발휘하거나 그러기에도 한 3년 정도면 그래서 우리가 보통 뭐 대통령도 그렇고 뭐 대표이사도 그렇고 어느 정도 임기를 너무 짧지도 너무 길지도 않게 대략 한 3년에서 한 5년 정도를 잡아주는 이유가 아마 경험치로서 그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러니까 이건 과정론적인 얘기고 결과로 봤을 때는 저도 주가가 올라가는 시간이 빨리 당겨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요소도 찾지요. 촉매라는 요인들을 계속 찾는데 저는 사실 결과는 알 수가 없고요. 그래서 분산도 하는 거고요. 뭐가 더 먼저 올라갈지 모르니까요. 뭐 틀릴 수도 있는 거고. 다만 처음에 분석을 할 때 그래도 시간을 좀 길게 봐야지 좀 그 철저하게 분석도 좀 하고 예를 들면 이게 짧게 연애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결혼한다고 생각하는 경우에 상대를 알아보고자 하는 마음가짐 자체가 틀리지 않습니까? 철저한 분석을 하는 기본 틀로서 장기 투자가 필요하고요. 그리고 모든 협상이 마찬가지지만 우리가 이 시장과의 협상을 할 때 저희는 가급적이면 좀 싸게 사고 있고 유리하게 사고 싶은데 시간을 너무 짧게 가져가면은 그 기회를 좀 살리기가 어렵습니다. 긴 시간을 가져가야 또 협상력 있고 많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다는 면에서 장기 투자는 목표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근데 만약에 이제 제가 어떤 저희 주식을 좀 공부를 좀 해서 딱 샀어요. 근데 한 3년을 기다려도 도저히 움직일 생각을 안 합니다. 주가가. 그러면 그때는 이제 좀 팔아야 되는 걸까요?
3년의 기간 동안 내가 어떤 아이디어가 있을 텐데 그게 3년 지났는데도 발현될 기미가 안 보이고 틀렸다라고 하면 팔아야 되는 거고요. 네. 그게 이제 무턱대고 파는 게 아니라 또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투영하는 대상을 3년 동안 계속 만들어 뒀다면 그 대상과 비교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 내가 갖고 있는 종목의 매력도가 좀 떨어지는데 더 매력도가 높은 종목이 나타나면 이거를 팔고 갈아타기를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저희는 뭐 3년마다 체크를 한다기보다는 일단 기업의 성적표가 기본적으로 분기마다 나오기 때문에 그거를 계속 체크하면서 뭐 3년이 되기 전에도 틀렸다는 판단이 들면 팔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 더 좋아지거나 성장을 더 구가하거나 우리 기대 이상으로 경영을 더 잘한다고 하면은 오히려 더 3년을 넘어서 더 긴 기간으로 끌고 갈 수도 있습니다. 아까 이제 사이클, 이게 꼭지랑 이제 바닥 이런 거 예측하기 되게 어렵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렇다면 결국 이 주식 투자에 성공하는 건 운이란 얘기냐? 뭐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예. 예측이 안 되니까. 저도 이제 운칠기삼이 투자에도 경영에도 사실 우리 인간사에도 다 작용을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다만 기삼 운칠 정도로 바꿔서 생각하면 어떨까 싶고요. 그러니까 막연히 운을 바란다기보다는 일단 기삼은 좀 충분히 해놓고 그 다음에 운에 맡기는 게 일단은 올바른 접근 방법의 순서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운이라고 하는 것도 저는 어느 정도 좀 컨트롤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운을 그래도 뭐 40%가 아니야 한 60% 정도로 그래도 좀 더 반절 이상은 넘길 수 있는 방법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는 개별 기업단에서는 좋은 면들이 나쁜 면들보다 조금 더 많은 종목들을 그래도 좀 고르고, 그리고 더 높은 가격, 기대를 많이 반영한 가격보다는 기대가 덜 반영된 가격의 주식수를 더 늘리고, 그리고 그것도 못 믿어오니까 이제 분산을 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걸그룹 구성할 때를 생각해 보시면은 솔로 가수로 가서 이제 기도하면서 운에 맡기는 것보다는 그래도 멤버들을 한 10명 이렇게 갖추면 그 중에서 뜨는 애들도 나오고, 그럼 그 기간 중에 그 걸그룹이 먹고 살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이 걸그룹을 선발할 때 그래도 좀 더 여러 가지 역량들이 갖춰진 친구들을 고르면 아무래도 성공할 확률이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확률론적으로 생각해서 이 운을 어떻게든 나의 편으로 만들도록 노력하는 게 우선이고, 그 다음에 운에 맡겨야 되겠죠. 또 하나 이제 제 궁금한 게 가치 투자에 점점 늘어나요. 그럼 다들 이제 저평가 주식을 찾기 위해서 다들 뛰어들 거 아닙니까? 그렇게 되면 다 이제 적정 가격에 다 도달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점점 가치 투자가 어려워질 것 같은데, 대표님 어떻게 좀 가치주를 찾는 그런 노하우 있을까요? 네. 일단 뭐 이렇게 가치 투자를 많이 책으로든 유튜브든 많이 알리고 다니는데, 그러면 너희 기회가 없어지면 어떡하냐라고 걱정을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 기우입니다. 일단 이게 주식 기우예요? 일단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경우가 거의 없었고요. 다만 이제 2000년대 초반처럼 너무 말도 안 되는 저평가 기간이 있었던, 그때 뭐 거의 물반 고기반이었고, 지금 물반 고기반 알지만 고기가 없는 물은 아니다라는 그 상황은 항상 유지가 되는데, 그 이유가 이 시장에 참여하는 인간이 기본적으로 그 탐욕과 공포의 지배를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공포에 질리면 주식을 다 던지고 도망가기도 하고요. 너무 이제 탐욕스러우면은 이제 가는 종목에만 쏠리면서 또 그늘을 만들어내는, 그러니까 저평가된 종목들이 또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양상들은 시장의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저희는 뭐 항상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제 하에서 이걸 이제 찾는 방법은 일단 그 기준점을 세워야 됩니다. 기준점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종목을 좋아하고 경험적으로 혹은 이론적으로 이런 요건을 갖춘 종목을 사야지 장기적으로 오른다라는 그 기준이 있어야지, 그 내가 어떤 그 상대방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그냥 소개팅만 한다고 해서 그게 이제 알아봐지지가 않은 거죠. 그럼 결국에 느낌에 의존을 하게 됩니다. 아, 느낌이 왔어, 뭐 느낌이 좋아, 뭐 첫인상이 좋아. 근데 그게 이렇게 어른들이 보기에는 약간 좀 위험한 선택이라고 보여지는 것처럼 일단 자기만의 기준이 있어야 되고요. 나름의 기준을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제가 그 이번 한국형 가치와 책에도 방법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뭐가 그러면 좋은 기업이고 좋은 경영자고 좋은 주식이냐를 먼저 짚고 넘어가는 게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기준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는 이제 많은 종목들을 계속 여기다 넣어서 이제 보는데, 그 중에서 뭐 가격이 싼 걸 좋아하는 가치 투자자라면은 이제 가격을 먼저 기준으로 해서 종목을 뽑은 다음에 그다음에 걸러가는 형태가 될 거고, 질적으로 걸러가는 형태. 그리고 뭐 하이 퀄리티를 좋아하는 사람은 또 좋은 비즈니스에서 가격이 맞는 순으로 이제 걸러가는 형태. 이렇게 해서 최종적으로 답을 구해내는 게 이 프로세스입니다. 그러니까 기준을 세우고 소개팅 많이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내 기준에 맞는 대상이 나타나면은 이제 사겨서 오래 장기 보유하고 대신 이제 계속 지켜보는 작업도 해야 됩니다. 아, 과연 내 생각대로 가는지 아니면 뭔가 시간이 지나면서 초심이 이제 예. 예, 버려지든지 이런 네. 것도 계속 체크는 해야 됩니다만 기본적으로는 이 프로세스를 따라야 됩니다. 마지막 질문 이제 네. 이 투자자들이 다 나름 이제 자기가 목표하는 수익률이 다 있잖아요. 이 가치 투자는 그러면 목표 수익률을 어느 정도로 좀 잡는 게 좋을까요? 네, 좀 좋은 질문이신데 예. 일단은 저희가 그 거시경제의 많은 지표들 중에서 가장 예민하게 신경 쓰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 최근에 많이들 이제 동일하게 예민하게 생각하시는 금리입니다. 금리. 예. 왜냐하면 금리라고 하는 거는 이게 중력 같은 거라서 결국에 나머지 자산 가격을 결정하는 요인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구에 있을 때랑 달에 있을 때랑 우리가 점프력이 달라지는 것처럼 금리가 어떤 수준이냐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자산을 통해서 주식이 됐던 부동산이 됐던 이 목표 수익률이 정해지는 건데 통상적으로는 금리의 한 두세 배 정도가 그래도 합리적인 목표. 네. 예를 들면 점프를 한 1.5m 정도를 서전트 점프를 해보겠다. 근데 막 내가 3m를 뛰겠다 이러면은 사실 그거는 좀 현실적이지 않잖아요. 예. 그러니까 그 이상을 넘어가면은 이게 특출난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이게 정말 시장을 막 기민하게 이렇게 치고 빠지는 그런 동물적인 감각이 필요하든 아니면 엄청나게 버핏처럼 경험과 공부가 쌓여서 정말 좋은 종목을 쏙쏙 이제 뽑아내든지 그렇지 않다면은 한 금리의 두세 배?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은 한 8에서 한 12% 정도가 합리적인 목표치고 저희도 네. 실제로 그걸 목표 수익률로 갖고 있고요. 그러면 그걸로 언제 부자가 되냐? 뭐 이런 질문이 이어서 하실 수가 있는데 단기에는 물론 부자가 안 되고요. 대신 깨지지 않고 예를 들면 저희가 지난 20년간 그러니까 2003년부터 지금까지 연평균 복리 수익률 14%를 기록을 했거든요. 네. 근데 14%를 20년 동안 계속 누적하면은 1200%가 됩니다. 이게 원금의 13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희 고객분들이 만족을 하시는 게 네. 14%에 만족을 하신 게 아니라 14%가 누적된 최종 누적 수익률에 만족을 하시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결국에 장기로 복리로 불려서 그때 원하는 수익률을 얻어낼 수 있는 복리의 마법을 이용한 그 지점까지 가기 위한 연평균 복리 수익률은 저는 금리의 한 두세 배 정도를 목표로 하는 게 네. 현실적이고 달성 가능한 수치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최준철 VIP 자산운용 공동대표 모시고 가치 투자자의 세계관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얘기를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저희 시청자 구독자 여러분께 짧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가치 투자에 많은 관심을 좀 가져주시고 그리고 관심을 가지신 분들이 그럼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그리고 실제로 질문도 많이 받아서 그거를 압축해서 사실은 이 한국형 가치 투자라는 책을 출간을 했습니다. 관심이 있으신 분들이 이 책을 통해서 좀 더 가치 투자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그걸 통해서 또 더 좋은 안정적인 성과를 거둘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얻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네, 지금까지 최준철 VIP 자산운용 공동대표 그리고 저는 조선일보경제부의 박사기자 방현철이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